나는 영희, 75세이고 내 자식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집을 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나를 비웃고 쓸모없다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집을 팔았고 아무도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20억 전부를 나 혼자 가졌다.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 끝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 몇 달 동안 계획해온 시험을 시작하려고 맏아들의 번호를 찾았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약하고 힘없는 척내며 집을 팔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인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기가 사업을 일구고 내가 한 번도 부탁하지 않은 돈을 보내줬으니 내가 남에게 맡기는 건 배은망덕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유산과 집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소리치며 내 이름만 적힌 등기임에도 집을 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그의 동의나 간섭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설교했고 그의 말은 점점 잡음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이름이 다시 화면에 떴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무시했다. 몇 분 후 딸이 전화해 밥은 먹었냐며 친절한 척하면서 내가 위임장에 서명하면 자기 집에 데려갈 수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녀는 내 안전을 걱정한다 했지만 남편의 끝없는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일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설명 없이 거절했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일 집을 팔기 쉽게 해주는 서류를 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나를 법률 문서도 모르는 노망난 노인으로 여긴다는 걸 알았다. 이런 배신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다가왔다. 이 아이들은 남편이 죽은 후 내가 혼자 키웠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말이다. 몇 시간 후 막내 아들이 전화해 지친 듯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말 집을 팔고 싶은지 아니면 수리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는 지붕이 새거나 창문이 깨진 것을 고쳐주겠다며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단 한 명만이 욕심이나 숨은 의도 없이 말을 건넸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모든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눈을 뜬 채 누워 아이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들으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늙고 힘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잠과 건강을 희생해 그들을 키웠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관리해야 할 짐이나 차지해야 할 자산으로 여긴다. 그들은 내가 행복한지, 외로운지, 두려운지 묻지 않고 내 나이를 유산에 남은 시간처럼 헤아린다.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믿지만 이제 어머니가 용서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일 나는 그들을 모두 드러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누가 진짜로 나를 아끼는지 모른 채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했고 이번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배신을 기록하며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냉정함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반드시 나를 보게 만들 것이다. 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둘째 딸에게 다시 전화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밀고 나갔다. 탐욕은 잠들지 않기에 그녀는 곧바로 가짜 따뜻함으로 집을 팔 서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위임장에 서명하면 모든 걸 비밀로 해주고 자기 인맥을 통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그녀가 내 복지를 위해 시간 희생하는 유일한 자식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 빈 찬장만 남겼던 기억이 선명했다. 나는 그녀를 만나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맏아들에게 전화해 오래된 친구를 통해 매수자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하다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며 내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고 자기 승인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내 편의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기시켰지만 나는 그의 도움은 진심보다 체면 때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기 전 그는 누군가 나를 속일까 두렵다며 예고 없이 집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으며 그의 다음 행동이 내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것일 것이라 예상했기에 그의 도착 전에 모든 중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이 다시 전화해 내가 결정을 재고해봤는지 물었는데 그가 보기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과 문을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내 편안함과 안전만을 원한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그에게 간단히 고마움을 표했으나 그의 진심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를 다른 형제들과 구분짓게 했다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척하는 환상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나는 숨겨둔 녹음기들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큰아들이 무단으로 내 서류를 뒤질 경우를 대비해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 서랍 안에 하나를 두었다. 또 다른 녹음기는 현관 근처에 두었는데 큰아들과 둘째가 갑자기 들이닥쳐 나를 핑계 삼아 방문할 수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예방책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배신을 겪었기에 두려움은 결의로 대체되었고 내가 취한 모든 행동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들의 변명과 깨진 약속을 참고 내 건강을 희생해가며 조용히 그들을 부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아직 살고 있는 집을 두고 독수리처럼 맴돌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미 내 소유물을 마음속으로 나눠 가졌고 내 존재는 그들의 유산 계획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하다. 그들은 내가 너무 늙어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곧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스스로 이기심을 완전히 드러내게 할 것이고 그들이 직접 만든 증거로 맞설 때 어떤 부정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내일은 그들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첫날이 될 것이고 내 직감이 맞는다면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완전히 실패해 내가 수년간 품어온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나는 늦은 밤까지 깨어 있으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큰아들이 이전의 위협을 실행에 옮겨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허락 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자정쯤 경첩이 약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내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나는 그가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숨을 고르며 베개 밑에 숨겨둔 오래된 전화를 손에 쥐었다. 나는 약간 열린 침실문 너머로 그가 서류가 들어있는 캐비닛으로 곧장 가서 망설임 없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집이 이미 자기 것인 양 행동했다. 그는 내가 미리 심어둔 가짜 통장을 찾아 주머니에 넣었고 중얼거리며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내 어리석음을 탓하거나 내 재산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일 거라 짐작했다. 나는 방구석에 녹음기를 계속 작동시켰고 그가 내 보석함을 열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몇 가지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이 렌즈에 담기도록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이미 죽어 묻힌 것처럼 내 소유물을 전리품 다루듯 가져갔다. 내가 직접 키운 아들이 평생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도둑처럼 집에 몰래 들어와 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것이다. 그는 이미 나를 노망들고 힘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내가 그의 행동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고 배신을 따질 힘도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가 마침내 떠난 뒤 나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나 녹음기를 회수했다. 이제 그 안에는 그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가족 모두에게 그를 폭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할 수많은 시험 중 첫 번째일 뿐임을 알았고 모든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인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그들이 내 침묵을 악용하도록 내버려뒀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무례에 대한 대가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연약한 짐처럼 여기며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나눠 가질 날만 몰래 손꼽았다. 그들은 내 나이가 나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남편을 묻고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새 아이를 키운 그 여자임을 잊었다. 나는 더 이상 친절을 구걸하지도 그들의 격려를 모른 척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존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분명히 보여줬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나는 가짜 구매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딸에게도 알릴 것이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녀가 직접 목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는 내 집을 진지하게 사려는 구매자인 척해주기로 했는데 내 자식들이 집이 진짜로 곧 팔릴 수밖에 없다고 믿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오후에 도착해 가짜 계약서와 재정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오도록 준비했다. 내 자식들이 이 거래가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짜 구매자와 약속을 확정하자마자 나는 딸에게 전화해 누군가 집을 사는 문제로 찾아올 것이니 원하면 함께하라고 알렸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딸은 아무 예고 없이 위임장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즉시 집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재촉하며 법적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급하게 말했다. 딸은 자신이 사기꾼 같은 구매자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 나는 이미 아들의 한밤중 방문해서 보았던 것과 같은 탐욕이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딸은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던 이를 상기시키며 마치 이런 피상적인 행동들이 내 동의 없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딸이 수십 년간의 희생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다. 상상 속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며 사실은 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서류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녀가 펜을 더듬으며 구매자가 오기 전에 서둘러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거래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들킬까봐 조급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들을 그녀의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녀의 연기된 걱정이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가짜 구매자가 서류철을 들고 도착해 공정한 가격과 필요한 점검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딸의 표정은 억지로 짓던 공손함에서 얇게 가려진 적대감으로 변했다. 딸은 계속해서 사기와 가짜 구매자에 대한 경고를 하며 대화를 자신이 거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끌려고 애썼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가 포식자처럼 남자를 빙빙 돌며 경쟁자를 평가하듯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내 쪽을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그의 신뢰성에 대해 날카로운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이 아이는 내가 9개월 동안 품고 낳은 딸인데 이제는 내가 자신의 금전적 야망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내가 그녀의 연기를 간파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고 생각한다. 딸은 어린 시절 병든 그녀를 돌보느라 내가 밤을 새운 일, 우리가 가장 힘들던 시절 내가 끼니를 거르며 그녀를 먹인 모든 순간을 잊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생명을 준 엄마를 경멸하는 마음만 드러냈다. 구매자가 떠난 뒤 딸은 차가운 계산이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서며 왜 내 핏줄보다 남을 더 믿느냐고 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가짜 서류를 챙겼고 딸은 분노에 떨며 감사할 줄 모르는 부모와 익힌 충성심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숨겨둔 기기에 내 생각을 녹음하며 그녀가 한 말을 모두 기록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말을 증거로 쓸 생각이었다.
그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배신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기에 내가 증거를 공개할 때 아무도 그들의 잔인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나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고 내 몸이 식기도 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존엄을 짓밟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먼저 자신의 행동의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는 친절에 대한 기억조차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수년간 준비해온 심판의 날을 위해 모두를 소환할 초대장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와 가족 모임의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내 계획의 모든 단계가 지체나 방해 없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내 자녀들은 자신들이 얻지 못한 식사 위에 모여드는 독수리처럼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공식 초대장을 보낸 뒤 나는 각 자녀에게 따로 전화해 집에서의 작별 만찬을 알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에서 숨기지 못한 짜증으로 바뀌었다. 모두 효심과는 무관한 이유로 참석을 확인했다. 정오쯤 맏아들이 예고도 없이 도착해 값싼 식료품이 든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며칠 전 내가 언급한 구매자의 흔적을 찾으려 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가족의 명예와 장기 계획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며 내가 사망한 후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지금 내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무심히 제안했다. 그의 말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명절마다 가끔 돈을 보냈다며 내가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었음에도 그 덕에 형제들보다 내 집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암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간식과 작은 선물이 든 2개의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물질적 선물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있을 것처럼 지나치게 크게 웃고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해 보여서 기쁘다고 칭찬했다. 그녀는 곧 대화를 내 은행 계좌로 돌리며 거래가 힘들면 자신의 재정 관리 능력을 믿으라고 넌지시 말했다. 사기꾼에게 속아 나쁜 거래를 할까 봐 걱정된다는 핑계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의 칭찬 사이사이 형제를 의식하며 불안하게 눈치를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딸이 내 유산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눈에 띄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그들의 공손한 말투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능력에 대해 은근한 비난을 주고받으며 내 일을 누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 중 누가 오랜 세월 내 복지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두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상속에 대해 논쟁했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모든 말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부모보다 재산을 더 중시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 혹은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미 자기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등한 희생 속에 자란 두 자식이 이제 내 부엌에서 나를 짐작 취급하며 마치 내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대한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의 이기심을 부주의한 말과 사소한 다툼 속에 모두 드러냈기 때문이다. 막내 아들은 과일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늦게 도착해 집이나 내 저축에 대해 묻지 않고 조용히 식사 준비를 도우려 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이방인처럼 방을 조용히 오갔고 형제자매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않은 채 서로의 동기를 공격하며 자신들이 쌓지 않은 재산을 차지하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나는 억지로 음식을 내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저녁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증거를 모두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폭풍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며 자신을 효녀로 포장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사랑과 충성심의 모든 환상을 벗겨냈다.
내일 나는 녹음을 마무리하고 시각적 증거를 변호사와의 미팅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진실을 밝힐 때 어떤 부정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도록. 그들은 이미 이겼다고 믿지만 나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자비가 사라진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참담한 가족 식사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각 자녀에게 미팅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 공식 서한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법적 절차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편지가 각자의 집에 도착하자 내 전화는 계속 울렸다. 그들은 번갈아 내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며 거짓된 애정과 숨길 수 없는 절박함 사이를 오갔다. 큰아들은 여러 통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미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매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둘째 딸은 과거 행동에 대한 달콤한 사과와 외부인을 끌어들이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을 번갈아 문자로 보냈다. 그 누구도 내 건강이나 안부는 묻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말은 이미 자기 것이라 믿는 상속의 결과를 통제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문자를 읽으며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들의 글이야말로 우선순위의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곧 이웃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큰아들이 내가 없는 사이 집을 방문해 나를 챙기는 척하며 실은 이웃들에게 내 재정 상태와 구매자 신원을 캐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자기 집인 양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랍을 열고 찬장을 살피며 늙어서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부모를 탓하는 말을 크게 떠들었다. 딸은 따로 방문해 작은 선물을 들고 달콤한 말투로 이웃에게 은근히 내 통장이나 숨겨진 돈에 대한 소문을 물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식들이 공개적으로는 효녀 행세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쌓지 않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기꺼이 속임수를 쓰는 수준이다. 그들은 한 번도 내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집을 전쟁터로 여기며 상상 속 전리품을 차지할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자신의 연기가 나를 속일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수년간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며 조용히 이 날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 조용히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심부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는 주변의 혼란을 진심으로 모르는 듯했다. 그는 미팅이나 재산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고 이것이야말로 오직 그만이 탐욕에 물들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짧게만 대답했지만 오직 한 자식만이 아직 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다. 나는 그에게 형제들의 타락에 오염되지 않은 미래의 존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내일 나는 변호사와 비공개로 만나 서류를 마무리하고 모든 녹음과 메시지를 정리해 재생 준비를 할 것이다. 그들의 말로 그들을 폭로할 것이며 부정의 여지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부의 추구에서 버려도 되는 장애물로 취급했지만 그들이 위협할 수 없는 증인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 배신의 대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노파를 조종할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명성과 미래의 권리에 올가미를 조여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질 때 그들은 마침내 차가운 정의 앞에서 무력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변호사 미팅이 예정된 전날, 나는 장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가족 외의 누구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막내 아들이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팔려고 몰래 계획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막내가 이웃들에게 집값과 잠재적 구매자에 대해 묻고 다녔다며 오로지 자신만이 노모를 돌보았으니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둘째 딸이 비슷한 긴박감으로 전화를 걸어 오빠들이 자신을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임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만이 내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며 오빠들의 탐욕과 조작의 피해자인 척했다. 두 사람 모두 내 자산을 확보하려는 절박함이 가족애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배신의 경쟁으로 번져 서로에 대한 거짓말을 꾸미는데 아무런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포식자처럼 서로를 적으로 돌렸고 존엄성을 빼앗으려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장남은 통화 직후 여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유권이 이전되면 집을 어떻게 개조하고 개선할지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내 마음을 바꿀 만큼 나를 감동시킬 것이라 믿었다. 둘째 딸은 영양제와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와 막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길까봐 두려워 자신의 제안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애원하는 쪽지를 남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이 손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보여주는 천박한 뇌물과 거짓 애정의 방식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임과 당연시 여김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막내 아들은 하루 종일 조용히 있다가 단 한 번 짧게 전화해 내 나이에 변호사 미팅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자신이 동행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재산이나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내 안부만 물었다. 이는 자신의 재정적 야망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의 열띤 책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날 저녁 나는 모든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다시 듣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리했다. 세 자식 모두 앞에서 모든 배신과 조작의 연대기를 완벽하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과소평가했고 어머니의 침묵을 약점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찰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공공연히 폭로할 증거를 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일 그들은 한 방에 앉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것을 듣고 증인들은 그들의 반응을 연민 없이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걱정 연기가 나를 속였다고 믿지만 나는 모든 미소와 다정한 말을 간파했다. 그들의 탐욕은 결코 교묘하지 않았고 나에 대한 경멸도 결코 숨겨지지 않았다. 그 미팅을 나서며 그들은 왜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모든 서류에서 지워졌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남은 생애 동안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런 경고나 설명도 미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짐처럼 대할 때마다 내게 안겨준 충격과 무력감을 그들 역시 똑같이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썼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준 여자의 결단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막내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나를 지지하려 했을 뿐 어떤 기대도 없었다. 형제자매들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없는 초대장을 받고 소환되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세 자녀가 모두 자리에 앉자 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변호사는 불을 어둡게 하고 프로젝터를 켰다. 그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재생되기 시작하자 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모든 거짓말과 조작이 메아리 쳤다. 장남의 심야 전화 통화에서 재산 이전을 요구하고 내 정신적 쇠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흘렀고 이어서 그가 한밤중에 내 서랍을 뒤지며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자기 몫을 챙겨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곧바로 둘째 딸의 녹음된 대화가 이어졌고 그녀의 달콤하게 연습된 안심과 그 이면에 깔린 위협, 그리고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위임장 서류를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던 결정적 순간이 공개됐다. 둘 다 자신들의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움찔했다. 그들은 내가 모든 배신을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정밀함과 인내로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족의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둑처럼 어머니의 집에 숨어들어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유산을 나눌 계획을 속삭인다. 나는 그들이 번창하도록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며 보낸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감정과 권리가 있는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대했다.
막내 아들은 재생되는 동안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고 형제자매들이 그를 외부인,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에 창백해졌다. 마지막 녹음이 끝난 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 말이 차가운 최종성의 무게를 담아 전달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선물이나 거짓 관심도 그들이 스스로 드러낸 본질을 지울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믿지만 진실은 그들이 탐욕스러운 요구와 계산된 방문 하나하나로 스스로 벌을 써내려갔다는 것이다. 장남은 소리치며 스트레스와 사업 압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했고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마치 내 자기 방어가 그의 몇 달에 걸친 계략보다 더 나쁜 일인 것처럼. 둘째 딸은 울기 시작하며 외부인이 나를 이용할까 두려워서 도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녹음 속에서 그 연기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사과 모두 진심이 없었다. 둘 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것에 다시 접근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말뿐이었고 그 어떤 사과에도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인식은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몇 달 전 이미 유언장을 바꿨으며 그들의 탐욕이 누가 내 신뢰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 침묵을 자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내 인내가 심판의 나를 위해 몰래 갈아온 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일 그들은 이 사무실을 배신의 기억과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집을 상속받게 된 막내 동생이 있다는 사실만을 안 채 떠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실패를 선택했고 진정으로 존중하지도 않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기대했다. 그들의 충격에 찬 얼굴로는 수년간의 방치와 조종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희생하는 용서하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가 공식 유언장을 읽으며 막내 아들이 엄격한 조건 하에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장남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자신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처럼 내쳐졌다고 소리쳤다. 그는 평생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냐고 따졌고 이제는 자신의 성공의 세월보다 막내 아들의 가난을 약점이라 부르며 그에게 보상을 한다고 비난했다. 둘째 딸도 눈물을 흘리며 모든 방문, 선물, 정서적 지원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외쳤다. 나는 한 아이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런 경고 없이 벌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막내 아들이 내 머릿속에 거짓말을 주입해 나를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왜 녹음의 탐욕과 경멸로 말하는 그들 목소리만 남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들이 더 이상 탐낼 수 없게 되자 서로를 먹이로 삼듯 싸우며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다. 장남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며 나이가 들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를 법정에서 드러내 유언장을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는 내 정신이 명확하다며 신탁 이전을 설득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사적으로 합의하자며 아무도 모르게 문서를 다시 써서 공정함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의 위선은 위협과 약속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행동이 상속에서 제외된 이 순간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은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형제자매의 굴욕을 지켜보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슬픔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공정함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증명한 이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어머니의 피해자라고 믿지만 그들의 잔인함과 이기심이 변호사가 펜을 들기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일 그들은 빈손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무실을 떠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애정이나 말 없는 요구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며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부하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연약한 장애물로 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탐욕이 바로 그들의 권리를 영원히 끊어버린 무기였다는 사실을 안 채 살아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이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배신은 나를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을 정의했던 끝없는 희생과 용서의 굴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발표된 후 며칠 동안 장남은 길고 장황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은 신중하게 진심인 척 쓰였지만 하나하나 모두 과거 본인의 경제적 지원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마치 아직도 돈이 배신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둘째 딸은 예고도 없이 비싼 선물을 들고 내 집대문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남은 내 삶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연민이 내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둘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들 앞에서 재생된 행동과 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녹음 파일에 의해 오해받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들은 마치 현행범으로 잡힌 도둑처럼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여전히 연기를 통해 내가 홀로 울던 밤을 잊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 장남은 유언장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한 가족 내 소문이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며 화합을 위해 제고해 달라고 했다. 마치 내 존엄성이 그의 대외적 이미지와 바꿀 수 있는 것인 양말이다. 둘째 딸은 법적 문서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비밀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아무것도 받지 못해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며 동의하면 나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막내 아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은 침입자 취급을 했다. 막내가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그들의 조작에 휘말리지 않기로 하고 변호사에게 현재의 모든 약정을 변경 없이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사랑을 가장한 불성실함에 보상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인내를 너무 오랫동안 약점으로 여겼고 이제 그들은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안전망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막내 아들은 조용히 방문하며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협상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재산이나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장난 곳을 고치고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땅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평화로움에 있음을 아는 아이였다. 그가 마당을 쓸고 아무런 기대 없이 차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지막 결정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들로 무거웠던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다. 내일이면 다른 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씁쓸함 속에 깨어나 어머니의 사랑은 고의적 배신만은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벌하고 싶지도 않다. 가장 큰 벌은 그들이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은 이제 조용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관대함의 포로가 아닌 채 살아간다. 나는 전통보다 정의를, 맹목적 용서보다 자존심을 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의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이제 누구에게도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음을 안다. 두 자식이 내가 그들의 탐욕에 맞서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이기심과 배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계산된 애정이 수년간의 방치와 냉정한 경멸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채 살아간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내 유산을 노리며 내가 피곤한지조차 묻지 않았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수십 년을 보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그저 안락함과 지위로 가는 디딤돌로만 여기며
매번의 요구와 기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키우는 참을 수 없는 잔인함이다. 막내 아들은 내 곁에 남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부서진 것을 조용히 고쳐준다. 그의 마음은 시험이 필요 없었고 충성심은 인정받으려는 요구 한마디 없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이 미래의 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속적인 돌봄과 존중의 행동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잃은 두 사람을 위해 울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유언장을 쓰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의 부재가 내가 힘든 결정을 통해 마침내 얻은 평화를 더럽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유산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마주하게 하고 자기 고립과 후회의 설계자가 자신임을 깨닫게 한 것이다. 내가 홀로 지새운 모든 밤, 흘린 눈물마다 이제 나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를 나 자신에게 선물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무한한 용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이 살아있는 부모를 타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몰래 속삭이는 경고의 예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내 삶에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모든 것을 놓아줌으로써 내 삶을 되찾았다.